안녕하세요. 앞에서는 서론 시간에 친구 의학의 기원과 형성 발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챕터로서 경락 학설의 개요인데요.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친구 의학의 이론적 배경이자 근거인 경락의 개념이 어떻게 시작하고 형성되었는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 시간에서 소개한 내용과 중복되는 점도 많으니까요. 그 내용을 떠올리면서 오늘의 수업을 파악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의식주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내용이 아픈 상태에서 활용되었다면 그것을 의료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대 사회에 나타났던 의료 경험에서 치료적 도구가 점차 전문화되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전문인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한 전문적인 도구들과 전문가들이 나름의 논리와 이론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경락 개념의 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을 발견한 이후의 삶에서 몸을 뜨겁게 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한다는 경험은 뜸의 치료의 시작과 발달을 이끌었고요. 돌침이나 돌칼을 이용해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증상에 활용하면서 침치료의 발달도 시작됐겠죠. 그리고 서로가 보살피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현재 추나와 같은 물리치료도 발달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경락에 대한 명칭은 경맥과 락맥이란 두 가지의 개념이 합쳐지면서 등장합니다. 이때 두 가지 명칭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전미사가 맥이라는 글자죠. 이는 혈관을 지칭하는 해부학적 표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맥의 크고 작음을 기준으로 또는 겉과 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경맥과 락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크고 깊은 부위에 위치하는 맥은 경맥이라고 부르고 작거나 얕은 부위에 위치한 맥은 락맥이라고 분류하였죠. 물론 이러한 분류대로 모두 따른 것은 아닙니다. 또는 혈관이 아닌 다른 형태의 띠나 관 같은 것도 맥이라고 혼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락이라는 합성어를 쓰고 있는 것은 이 맥이라는 전미사가 생략되어서 부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경락의 개념이 점차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락에서 경을 위아래로 또는 수평적으로 흐르는 큰 간선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락은 경의 분지로 작은 도로처럼 부속된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락에서 맥이란 혈관이 생략되는 과정이 겪어지는데, 이 결과 경맥을 관찰하고 인식한 수단이 맥진 체계가 경락 개념에서 분리되는 결과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경락을 해박적으로 관찰하고 파악했다고 보는데, 이런 내용이 점차 후대로 오면서는 이 관찰보다는 추상적인 존재로 바뀌는 계기들이 형성됩니다. 여러분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경락은 인체 기능과 구조를 살피는데 해박적인 경험과 지식을 활용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침은 인체에 침습적으로 작용하는 물리적 도구입니다. 그런 내용은 황제내경을 비롯한 한의학의 문헌에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부학의 표현을 살펴보면 앞에서 나온 육절과 함께 분육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요. 분육은 근육과 근육 사이, 근육과 피하 지방 사이 등의 경계를 지칭합니다. 또는 피부 바깥에서는 모낭이 있는 피부와 모낭이 없는 피부의 경계를 지칭합니다. 예를 들자면 손등과 손바닥의 경계면, 발등과 발바닥의 경계면 같은 데가 그런 곳입니다. 또 다른 해부학 표현은 맥구라는 말입니다. 맥구는 혈관에서 맥박을 관찰할 수 있는 부위를 지칭합니다. 경맥은 특히 동맥혈관의 박동을 통해 관찰했다는 점에서 동맥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락맥은 피부 밑에 존재하면서 육안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맥을 비롯한 말초혈관과의 관련이 높습니다. 이런 혈관의 특징을 해부학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앞으로 배우게 될 경맥과 락맥의 유주 분포와 상당한 수준에서 공간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의 형태뿐만 아니라 림프 순환을 하는 림프관 역시 경락과 관련된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점을 꼭 인식해 주길 바랍니다. 경락을 해부학적 표현과 연결하는 내용은 단순히 현대적 추측이 아닌 한약 고전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맥을 통해 뼈와 힘줄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오늘날 혈관의 영양 공급과 같은 역할에서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기가 근육을 따스하게 한다는 것은 근육들의 발열작용을 언급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근육은 근육과 근육 사이, 근육과 피하 지방 사이, 모공이 있는 피부와 모공이 없는 피부 사이 등을 지칭한다는 관찰적 내용인 거죠. 그런 내용을 해부학 이미지와 비교해 보면 한의학에서 언급된 경락이 단순히 추상적인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표본 맥법에서 경맥과 경혈이 발견되었다는 의미 역시 혈관, 특히 동맥박동이 촉진되는 혈관을 통해서 경맥과 경혈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앞선 시간에서 특정한 질병 상태와 관련되어서 손목이나 발목 부위에서 맥박의 이상을 관찰하고 이것을 질병의 진단하는 부위로서 인식했고, 그리고 이것과 질병 상태가 하나의 연관성을 맺는다는 식으로 경맥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림에서 보면 각각의 손과 발의 부위에서 몸통의 병증을 관찰하고 진단하는 방식으로서 표본맥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연관성으로 연결하면 경락의 모습으로 표현된다는 거고요. 이때 진단 부위가 되는 손목과 발목 부위에 경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표본맥법에 등장하는 질병에 대한 내용을 시동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맥의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몸 밖에서 맥박의 변화와 질병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특정 부위를 공간적인 명칭으로 정한 것이 경맥의 이름으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목의 앞쪽 가쪽, 현재 보면 라디알 아터리가 통과하는 부위는 태음이라고 하는 공간에 해당합니다. 그리하여 손에 있는 태음이라고 해서 수태음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명칭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을 진단하는 부위가 최초의 경혈이 되었죠. 이 손목과 발목의 맥진 부위가 몸에 드러난 질병 상태와 서로 연결되면서 경맥이 체표로 순행하는 노선처럼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경맥이 완성되고 나면 그 부위에서 추가적으로 관찰된 병증을 계속 정리하면서 구분하는 과정에 소생병도 등장하게 됩니다. 추후 수업 시간에서 소생병, 시동병과 같은 내용들은 또 설명될 것입니다. 시동병과 소생병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맥병원은 경혈의 주치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맥마다 서로 다른 분포의 수준으로 경혈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들은 경맥에 귀속된 것으로 설명하기에 경맥의 주치 특징을 경혈이 모두 공유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아닌 일부에서만 경혈의 주치 증상이 경락의 질병 증후군이 경맥병에 기반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맥동의 변화를 관찰하는 진맥 부위가 경혈의 의미와 경맥의 의미를 포함하기에 경맥혈이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로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현재 특정혈로 분류되는 원혈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부위가 곧 질병을 치료하는 부위다라는 규율이 형성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고고학적인 측면,
문헌적인 측면으로 친구의 기원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료 경험에 기반해서 동양적 사유와 인식론에서 가설과 이론이 등장하였고, 이것이 경락의 기원과 기초적인 틀을 완성되면서 결국 황제내경에서 이제 통합된 것이죠. 다음으로는 경락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제내경 영추 경맥편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침의 원리가 경맥에서 비롯된다고 표현하면서 인체의 경맥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용하는지를 대략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사람이 부모로부터 시작해 태아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있고, 또 출산 이후에는 스스로 호흡하고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어떤 경락의 작용도 설명하게 되죠. 결국 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너무 경맥으로 환원하여 그 가치를 축소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보다는 인간을 비롯한 생명의 현상에서 경맥에 대한 관찰과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 인체는 구성요소 하나하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각각의 구성요소 간의 서로 유기적인 연계 관계를 강조합니다. 앞서 동양의 인식론이 감흥이라는 맥락적 상호작용을 매우 중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유기적인 연계라는 것이 인체의 내장기관과 인체 밖의 다양한 구성요소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러한 연관성이 경맥을 통해 완성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맥을 하나의 대상화하면서 경맥과 경맥도 서로 연관을 맺게 되는 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인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경락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여러 개로 분류된 경락에 대한 요소를 묶어서 경락 계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제내경 영추해론에서 이러한 분류가 이루어졌고요. 오늘까지도 이러한 분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인체를 내장장기가 위치하는 내속이라고 하는 영역, 팔다리를 비롯한 피부를 포함한 외련이라는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이 두 개의 영역을 서로 연관성을 맺게 하는 경락의 영역으로 또 구분합니다. 경락의 영역은 다시 크게 두 개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경맥 영역과 락맥 영역입니다. 경맥 영역은 12경별, 기경팔맥, 12경맥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락맥의 영역은 15개의 별락, 365개의 락맥, 또는 손락, 부락, 혈락 등 피부 깊은 부위에서 얕은 부위까지 점차 세밀하게 분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련 영역은 팔다리를 포함한 피부 영역으로 경락이 연계된다고 하여서 운동성의 측면에서 12경분, 피부 감각 및 보호작용 등의 12피부로도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분류 내용은 뒤에서 그 특징과 기능을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한편 경맥과 락맥은 인체의 상하 내외를 연관성을 맺게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한의학적 이론체가 등장하고 나아가 연계성에 대한 방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황제내경에 들어와서 경락의 순환이라고 하는 시간에 따른 흐름과 변화가 특정한 방향성을 갖는다고 해석하고 설명하게 됩니다. 이는 영추 역순 비수편에 등장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물론 황제내경에서 경락의 기운이 흐르는 방향과 분포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이러한 특징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그것은 팔에 분포하는 세 개의 음경이 가슴에서 손으로, 또 세 개의 양경이 손에서 머리로라는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에 분포하는 세 개의 양경은 머리에서 다리로, 세 개의 음경은 다리에서 몸통으로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해보면, 현재 인간은 직립동물이라서 팔과 손이 머리보다 아래에 위치하지만
동물계 전체로 본다면 네 발 가진 범주에서 볼 때 네 발은 각각 몸통을 기준으로 앞과 뒤에 또는 위와 아래라고 하는 규칙성으로 분포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한 동물계적인 현상으로 비교해보면 슬라이드의 그림처럼 음경에 해당하는 경락은 모두 위쪽을 상승하는 특징을 갖게 되고요. 양경에 해당하는 경락은 모두 아래쪽으로 하강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특징으로 경락을 표현했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수승하강이라고 하는 한약적 원리를 경락에 반영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즉, 물의 기운은 올라가야 되고 불의 기운은 내려가야만이 생명활동이 원활하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은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의 운행 방식이 수승화강이라는 걸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경락의 연계성은 장부를 음양으로 짝지은 것에 따라서 표리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2개의 경락이 몸의 위쪽과 아래쪽에서 서로 연계되는 방식에 따라서 접경이라는 표현 방식으로 위아래 경락이 소통하는 특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는 같은 기운끼리 상호작용한다고 생각해서 육합이라는 표현으로 관계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부가 표리관계 이외에도 상통이라고 하는 형식의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추가로 경락에는 오행이론이 접목되면서 상생 또는 상극의 관계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락의 분류와 경락의 분포와 흐름의 방향성, 그리고 연계성은 경락의 작용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경락은 기혈의 운행과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경락의 운수작용이라고 하는 일종의 배송 체계가 되는 거겠죠. 운수작용이 의미하는 것은 인체를 구성하는 조직, 기관, 다양한 구성 요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혈관계가 맡고 있는 영양분 공급 체계와도 같고, 또는 대사 산물이나 노폐물을 수거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거나 분산시키는 내용과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오른쪽 도표는 동의보감의 목차를 기준으로 주제어를 정리해 본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내경편, 외형편을 통해서 우리 몸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분류되고 정리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 몸속의 구성 요소에 기생충, 소변, 대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죠. 이런 내용은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는 한의학만이 가진 생태의학적 관점으로 우리 몸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교과서에서는 경기론으로 별첨화된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경기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다음 수업 시간에 경기론에 대한 소개는 다시 이어질 겁니다. 다만 경기론을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경락의 기능에서 핵심적인 매개 물질이 경기론에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기를 매개 물질이라고 설명한 점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드리는 것은 경락에 대한 생리적 작용이 영양공과 같은 것이라면 경락을 통해 병리적 상태를 설명하는 측면은 병사에 대한 방어와 병증 상태의 반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료가 필요한 것은 생명이 병리적 상태에서 생명의 위험을 겪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이죠. 그런 점에서도 한의학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병이 없는 세상에는 한의학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생활습관에서 양생과 섭생이라는 측면에 한의학 지식과 기술이 존재하지만 이 또한 질병을 예방하겠다는 선제적인 목적이 있는 거지, 질병에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질병 상태에 놓이게 될 때 환자의 모습, 현상, 반응을 관찰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내용이 경락의 기능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영향을 주는 관문과 그 다음에 질병이 몸 안에서 퍼져가는 과정을 경락으로 대상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질병의 원인은 크게 칠정에 의한 내사, 외부 환경으로부터 침입한 외감, 이 두 가지 범주에도 들지 못하는 분래 외인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인체가 병에 들기 시작할 때부터 병이 진행되는 과정을 한의학에서 단순화시켜 본 도식입니다.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병사가 인체의 피부를 통해 내장 장기까지 영향을 준다고 볼 때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일정한 단계를 밟고 있고 그 단계가 경락계통에서 분류한 내용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락계통을 숙지하여 현재 질병의 시작 단계와 전파되는 과정과 비교해서 해석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도식은 나중에 상한이론, 온병이론의 틀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새로운 전염병과 감염 질환이 발병하면서 한의학에서도 온병학 상한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 질환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도 이와 같은 병사의 전도 과정을 활용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병사가 전도하는 문제는 현대 의과학에서도 이미 많이 연구되는 임상적인 영역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면역체계이고, 면역체계는 질병의 전파와 억제라는 측면에서 인체 내 중요한 조직과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한의학의 경락계통에서 어느 부분은 공유되고 있기도 하고, 또 질병이 인체 내에 전파되는 내용에서도 함께 공유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2017년 네이처 자매지로 알려져 있는 사이언티픽 레포트라는 저널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경혈을 피부의 신경염증성 반응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고혈압 상태에서 심장질환, 대장염 같은 상태에서 해당 내장 장기와 관련된 연관된 체표면에 신경염증성 반응이 출현한다는 거고요. 이러한 염증 부위를 염색해서 관찰한 뒤에 그 염색된 부위를 자침 치료와 같은 방식으로 자극했더니 원래 야기된 심장질환이나 대장염과 같은 증상이 호전되고 치료되었다는 연구입니다. 이로써 경락과 경혈이라고 알려진 내용이 질병의 반응점을 나타내고 이를 치료 자극 부위로 인식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결론에 부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한의학 문헌에서 다양하게 등장하고 그 내용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특징 있는 질병의 반응 현상을 설명한 것인데요. 영추 사기편에 등장하는 팔허론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이는 인체 내 내장 장기에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인체 피부나 관절 부위에 병증이 출현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학습하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는 나중에 임상 활용해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 다른 편에서 팔아론과 유사한 방식으로 내장 장기에 질병이 들었을 때 인체에서 드러나는 반응과 증상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오장에 대한 병이 들었을 때 그 증상은 어떤 것이고 또 그 증상이 드러나는 이 체표면은 어느 영역인지 이런 게 상세하게 또 설명되어 있죠. 그 결과 인체 질병을 파악하는 곳을 치료 대상으로 삼는데 치료 대상에서는 그 부위를 자침하거나 뜸을 뜬다는 겁니다. 쉽게 해석해보면 아픈 데를 치료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아픈 곳을 어디에서 파악하냐에 따라서 아픈 곳을 치료하기도 하고 아픈 곳과 인체 다른 부위를 치료하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 인체의 다른 부위가 주로 팔과 다리에 있는 부위이기도 해요. 우리가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몸과 인체 내부의 장기라고 생각해 볼 때 그런 질병 부위를 직접 치료하려다 보면 인체가 손상받거나 치료적으로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대에 들어와서 수술을 통해서 질병 부위에 직접 접근해 들어가는 방법들이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기술이 질병만큼 사람의 생명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질병 부위에 직접 도달하기는 쉽지 않았던 적도 있겠죠. 그래서 위험성이 적지만 치료 효과가 뚜렷한 대안들을 찾게 된 건데, 그것이 현재 친구 치료입니다. 그래서 몸통이나 인체 내부의 인체 질병이 나타날 때 그것을 관찰하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을 인체 밖에서 찾는 방식으로 맥진과 같은 방법을 찾았고, 그 부위가 주로 팔, 다리와 같은 인체 피부나 바깥 지역이었던 거죠. 이런 진단 부위를 치료적 대상으로 고려해서 자극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옛날의 표현 중에 하나가 무자법 또는 거자법 등의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나온 표현 중 구우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황제내경 소문 삼부구론 편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인체를 위, 아래, 가운데로 나누고 또 각각의 영역을 다시 천인지라고 하는 3개의 개념으로 나눠서 인체를 총 9개 영역으로, 그리고 좌우로 나눠보면 18개 영역으로 나눠서 인체의 질병을 관찰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때 관찰 대상은 해당 부위의 맥동처입니다. 맥진을 기반으로 이들 영역의 질병 상태를 파악한다는 것이죠. 인체의 맥박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일까요? 그것은 하나의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몸 전체로 내보내는 압력의 형성 모습이죠. 이 과정에서 수축 압력이 혈류의 흐름을 만들게 되고, 인체 말단에서는 동맥혈관이 이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팽창하고 수축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인체 18영역에서 일어나는 맥박은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한의학 진료에서는 이것이 해당 영역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맥진의 시작이자 그래서 진단의 발달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죠. 결국 인체의 질병을 영역별로 파악하게 된 맥진처가 이후에 경혈이나 경락의 대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인체 영역별로 질병을 파악하는 다양한 맥진처가 원시적인 형태의 경혈이 되었다면 이들은 바로 치료적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맥진처 부위를 친구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침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무자법이나 거자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무자법이나 거자법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부위와 이러한 증상을 진단하는 부위가 다를 때 진단 부위가 바로 치료 대상이기 때문에 진단한 부위를 친구 자극하여 치료하게 되어 증상 부위와 먼 부위 또는 반대 부위를 치료한 것처럼 보이게 되고 해석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왼쪽에 질병을 호소하는데 오른쪽을 치료하게 된 결과 오른쪽의 병을 치료하는데 왼쪽에서 치료한다는 방식이 이렇게 형성된 거죠. 거자법과 무자법은 이런 증상 부위와 진단 치료 부위가 서로 다르게 형성되었다라는 점인데, 왜 다른 명칭으로 불리고 자극하는지를 여기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극 대상이 하나는 경맥이고 다른 하나는 락맥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했다는 겁니다. 앞서 경맥은 동맥의 박동을 근거로 주로 파악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락맥은 동맥이 아닌 체표혈관 등 정맥 등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자법은 경맥이라고 하는 동맥 박동처에 근거하는 자극 대상이 되는 거고요. 무자법은 체표혈관 등 정맥을 자극 대상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치료를 위한 친구 자극의 대상은 질병이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질병이란 병사가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개 병사가 머무르는 곳에서 질병의 현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증상이 있으면 그 부위를 자침하게 됩니다. 이를 정자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상이 있는 부위에 질병에 해당하는 병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병사가 다른 부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찾아낸 거죠. 이런 문제를 옛사람은 어떻게 찾았냐 하면 맥진과 같은 방식, 앞에서 말했던 3부 9에서 말한 인체의 영역별 맥진 부위를 통해서 찾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그래서 맥진 부위를 토대로 증상과 관련된 부위는 아니어도 병사가 있는 곳을 발견했다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맥진을 부위를 토대로 증상과 관련된 부위는 아니어도 병사가 있는 곳을 발견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이때 병사가 만약 락맥의 단계에 있었다면 락맥을 치료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방식을 무자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만약 병사가 경맥의 단계에 있다면 경맥을 치료하게 되는데 이때는 거자법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병사가 경맥에 머무르게 되면 경맥은 동맥의 박동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질병의 상태가 맥진을 통해서 파악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맥진을 통해서 진단하는 방식을 구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흥의 전도와 허실이라는 조정이라는 주제로 설명드릴 건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경락의 기능의 치료적 과정에서 설명되는 기능과 작용입니다. 감흥이라는 개념은 첫 시간에서도 이미 소개했던 거죠. 한약을 포함한 동양의 고유한 사유이자 분류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적 관계를 감흥이라고 하고 이 관계를 매개하는 물질이 기라고 설명했었죠. 자체 치료라고 하는 것은 맥락적 관계를 강화하고 이러한 강화를 위해 기를 전도시키고 조절한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맥락적 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이 경락에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이 과정은 감흥이 되지 않은 이유를 기의 허실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허실을 조정한다는 것도 감흥을 강화하거나 억제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침 치료에서 시술자와 환자가 느끼는 현상을 득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또한 침 끝에서 얻어지는 시술자와 환자가 각각의 감흥적 변화로 느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침의 치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침 치료 과정에서 듣기 과정, 행기 과정, 송기 과정이라고 하는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듣기라고 하는 부분은 자침할 때 환자와 시술자가 경험하게 되는 독특한 감각적 현상입니다. 이를 한약 문헌에서는 기지감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듣기는 자침하고 나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듣기의 중요성은 황제내경에서부터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문헌에 따라서 기가 온다, 기가 내려간다, 기가 가득 찬다, 기를 얻었다, 또 침, 향, 침력, 기행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기라는 것은 현상이고 이를 시술자와 환자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듣기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감각적 현상이기 때문에. 듣기감은 환자의 듣기감과 시술자의 듣기감으로 또 분류가 됩니다. 환자가 느끼는 듣기감은 다양한 감각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일단 침을 찌르거나 현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통증, 터질 듯한 느낌, 시린 느낌, 기운 빠지는 느낌, 마비되는 듯한 멍한 느낌, 시원한 느낌, 발열감, 자극 부위를 위아래로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기가 흐르는 느낌, 몸속에서 물거품이 생기는 느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다리의 불수의적인 움직임 등 다양합니다. 이는 환자의 반응, 질병 상태, 자극 부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다만 이러한 듣기감의 공통점은
환자가 결과적으로는 편안해져야 됩니다. 이 편안함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듣기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만약 이러한 경험이 환자의 긴장이나 불편을 계속 얘기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듣기감은 아닙니다. 시술자가 경험하는 듣기감은 주로 침자극이 침을 통해서 시술자가 손끝에서 느끼는 현상인데요. 일단 침을 잡고 삽입했을 때 침을 잡은 손잡이에서 갑자기 뭔가 죄어드는 듯한 느낌을 시술자가 느끼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피부 및 조직이 침에 엉킨 듯하게 생기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술자는 마치 낚시에서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물었을 때 낚싯대에서 그 텐션, 힘 저항감을 느껴지는 현상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듣기감은 환자와 시술자가 각각 경험하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듣기가 왜 중요한거에 관련해서 오늘날 친구의학 분야에서는 자침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기치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표현은 고전에서는 조기라는 표현과 치신이라는 표현이 각각 나눠져서 자침의 목표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날에 와서 종합한 것입니다. 오늘날 개념에서 조기는 인체 내 각 장부의 기능과 활동에서 균형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치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정신 기능을 조절하고 온전하게 보호하고 환자의 정신과 정서 상태가 안정되게 조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문과 전도라는 경락의 작용을 통해서 질병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듣기를 위해서는 단순히 침을 자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침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침을 조작하는 방법을 한의학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로 수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자침 자극의 형태와 자극량을 조절하는 물리적인 자극을 조절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기법과 함께 중요한 내용은 절순문안이라고 부르는 행위입니다. 이는 시술자가 자침하기 전에 환자의 자침 부위를 촉진하고 확인하고 또 자침을 준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또한 자침 대상인 경혈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도 활용되어집니다. 시술자가 경혈을 찾는 과정에서 환자의 피부와 피부 및 상태를 다양한 촉진법을 통해서 파악하고 자침 대상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한약 문헌에서 경혈을 찾는데 거의 87% 이상에서 등장한다고 또 분석되어 있기도 합니다. 경혈을 찾는 과정인 절순문안에서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는 맥박이 뛴다 또는 피부가 스폰지처럼 말랑말랑하다고 하는 완환중과 같은 표현입니다. 경혈은 병리적 상태에서 관찰하고 파악하는 대상인데 그런 점에서 정상 상태에서 피부나 피부 밑에 별다른 이상이 없지만 어떤 질병 상태나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관련된 경혈 부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앞서서 저희 연구가 얘기했던 그 혈압이나 대장염에서 신경 연질성 반응을 관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를 촉진이나 관찰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합곡은 첫째 손허리뼈와 둘째 손허리뼈 사이, 뼈 사이근에 위치한다는 게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하고 나면 이 부위 중 어느 곳에 0.3mm에 불과한 굵기의 침을 정확하게 자침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때 추가적인 조건이 이런 촉진이나 관찰을 통해 이상 반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합곡 부위의 이상 반응은 문헌에서 나온 것처럼 피부가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거나 해당 부위에서 갑자기 뛰지도 않던 맥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참고로 동의보감에서는 전체 경혈 중에 약 12%에 해당하는 부위에서 동맥의 박동을 기준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을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한몰이나 말랑말랑하다고 하는 느낌으로 찾는 방법을 전체 경열 중 약 43%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앞으로 경영학 실습에서도 확인해 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확신하길 바랍니다. 자침의 목표가 조기 치신이었고요. 이는 균형을 잡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절 기능이라고 얘기했었죠. 또 이를 위한 수기법은 보사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침을 조작하는데 어떻게 조작하냐 그러면 몸의 허실 상태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방향으로 보와 살을 한다 말하는 거죠. 보사는 결국 침을 조작하여 나타난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흥분이나 억제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방향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침을 조작하여 흥분이나 억제라는 보사적인 효과를 야기했다면 이러한 효과를 얼마나 뚜렷하게 드러내고 얼마 동안 유지하는가도 중요하겠죠. 바로 그것이 유침입니다. 유침법은 침의 효과를 얼마나 크게 만들고 얼마 동안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의사들은 유침을 30분 내외를 기준으로 침구 치료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단순히 30분만 유침을 하는 것보다는 질병의 상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자침의 시간, 유침의 시간을 다양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2013년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는 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일단 내용을 여러분이 차분히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유침에 대한 설명까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락의 기능에서 중요한 점은 인체가 정상 상태에서 질병 상태로 바뀔 때 그리고 치료할 때까지 질병이 시작하고 악화되고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위한 침구 치료를 위한 한약적 수단을 활용하게 되는 것까지 이러한 과정에서 설명하고 이해하는 도구, 대상, 작용을 경락이라는 범위 안에서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